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단식에서 만나니까 좀 떨리네요. 이상하게.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유한 킴벌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유한 킴벌리가 아마 어떤 회사란 거는 대부분 아시지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나면은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제가 여러분 때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시대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격려라면 격려, 어떻게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쉽지 않죠, 그죠? 지금 4학년 있으신가요? 4학년이 뭐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1학년도 있으신가요? 1학년도 있으시고요. 주로 전공은 어느 쪽인가요? 다양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이 말씀드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저는 사실 유한 킴벌리에서 마케팅을 오래 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도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세그먼테이션. 그래서 딱 보면 자꾸만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그래요. 저의 맞는 타깃인지 아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과도 다양하고 학년도 다양하니까 굉장히 타겟팅 하기가 어렵죠.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와서 마케팅을 오래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마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을 굉장히 오랜 동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쪽에는 뭐 업무 가지고도 이야기해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다양하니까 마케팅 얘기할 수 없고 이제 회사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저는 유한 킴벌리에 83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1983년. 그게 몇 년 된 거죠? 저도 어떨 땐 몇 년 된 거지? 32년이 넘었네요, 진짜. 제가 헷갈려요.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3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을 주로 했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주로 한 회사에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32년을 가까이 다니면서 또 다시 유한 킴벌리 다니기 전에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를, 뭐 한국전력도 다 아시겠지만 한 몇 년 다녔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제가 거기에서 인사 담당을 했는데 좀 다이내믹하지 한 것 같지가 않아서 유한 킴벌리로 옮겨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옮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두 회사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유한 킴벌리 경험이 이제 저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거라 다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 kim벌리는 아시는 것처럼 유한양행 계열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희 유한양행과 미국 킴벌리 클락의 합작 회사로 45년 된 회사입니다. 사실 합작 회사가 45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45년간 합작해서 계속 유지가 된 거는 유한양행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유일한 박사님이 창립한 회사로 한 100년 가까이 돼가는 9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킴벌리 클락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50년 가까이, 지금 145년 된 회사인데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중에 하나로 해서 좋은 두 회사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유한 킴벌리를 45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유한 킴벌리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큰 재벌 그룹이나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IT 기업들이 워낙 이렇게 뜨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굴뚝산업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문화만큼은 굴뚝산업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문화를 가보려고 애를 쓰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유닐리버라는 회사라는 제품을 저희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닐리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활용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잘 안 돼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유닐리버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품들일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가까이 쓰는, 한동안은 그래도 유행했던 것 같아요. 도브 같은 브랜드들은. 근데 이제 잘 안 돼서 저희가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렇게가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00억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데 한 2,500억 정도는 수출로 하고 있고, 중국, 유럽, 미국 골고루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45년 동안 나름대로 유한 킴벌리가 좋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속 경영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이 되려면 사회와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한 킴벌리는 항상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저희가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게 많은데 크게 분류해 보면 주주가 있을 거고요. 주식회사니까 저희가. 그 다음에 구성원이, 우리 종업원, 구성원 직원들 구성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제품을 사용해주는 우리 사회, 소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와 구성원과 사회가 함께 세 이해관계자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성장을 해야 회사가 지속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과거부터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잘 아시는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걸 시작을 했죠. 8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공익 캠페인, 환경 캠페인, 기업이 하는 그런 것가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육체 근로자에서 지식 근로자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서 4조 2교대, 공장이 4조 2교대로. 아직도 대부분 우리나라는 3조 3교대 공장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90년대에 4조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휴식도 주면서 교육도 하는 혁신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글로벌 이제 프락터 앤 갬블이나 여러분들이 아마 프락터 앤 갬블은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활용품 회사가 프락터 앤 갬블과 유닐리버입니다,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회사 넘버원이 구글이고 프락터 앤 갬블이 8인가 그렇게 굉장히 큰 회사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SK2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의 치열한 경쟁 회사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P&G, 프락터 앤 갬블이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시장이 들어왔고 일본의 유니참이 들어오고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할 때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혁신을 통해서 이제 경영혁신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1990년대 후반에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신자본주의로 모든 기업들이 몰려가면서 위너 테이크스 올 이런 단어를 많이 썼지만 저희는 90년대 후반에 많은 실직자가 생길 때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가족 친화 경영, 인간 중심 경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가족 친화 경영이라는 단어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 썼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회 책임 경영, 그 다음에 평생 학습을 통한 혁신 경영,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경영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해왔는데, 기업은 기업이나 학교나 아마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화여대가 창립 몇 주년이죠? 모르세요? 이게 큰일 났네.
130주년 아닌가요? 내년인가요? 그죠? 예. 아니, 오늘 다시 이거 끝나고 130년을 맞이해서 축하 얘기를 나보고 해달라고 해서 지금 촬영 계획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알고 온 건데, 사실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130년이 이화여대가 이렇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동물들이나 식물들도 존속을 하려면 뭘 해야죠? 진화를 해야죠. 모든 회사도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저렇게 우리가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진화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가장 강한, 오랫동안 멸종된다 그러나요?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진화를 잘하는, 힘이 세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게 아니라 진화를 잘하는 거가 가장 강한 동물이나 식물이 되는 거죠, 사실은. 결국엔 공룡도 빙하시대 때 진화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 진화를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얘기한 보면은 진화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끊임없이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근데 진화를 하는데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속도예요. 남보다 빨리 진화하지 못하면 처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는 노키아나, 그죠? 굉장히 노키아 같은 데는 우리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최고의 IT 회사였습니다, 사실. 노키아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노키아 제품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아날로그 폰을 안 쓰셨죠? 썼나요? 제가 옛날 제가 삼성의 애니콜 폰을 가지고 이제 중국을 2000년대 초반에 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애니콜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 당시에. 이게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나오기 전에. 중국 가가지고, 야, 이런 애니콜 같은 거를 바라고 중국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애니콜이 제일 좋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웃기지 말라 그러더니 노키아가 훨씬 더 좋다. 그게 2004년도, 10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노키아가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죠, 그냥. 10년 만에 전 세계 1위 했던 기업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변화하는데 속도를 못 내면,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디지털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거는 어디입니까? 애플로 아시죠? 스마트폰을 처음에 개발한 거는 노키아가 있어요. 근데 굳이 글로 갈 필요 있겠느냐 했다가 애플한테 당한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코닥 필름 아시죠? 코닥 필름이 우리나라에 길거리에 가면 지금 커피숍보다 많게 이 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사진 찍으면 다 인화하기 위해서 코닥 필름에 들어갔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디지털 카메라가, 디카가 나오면서 시점만 나와. 근데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제일 먼저 발명한 데가 코닥 필름이었어요. 근데 코닥 필름에서 재미를 워낙 재밌게 수익을 많이 얻으니까 굳이 디지털 카메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이나 이런 데한테 뺏겨가지고 코닥 필름이 완전히 청산이 됐죠, 지금. 그래서 진화를 해야 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진화하는데 스피드가 어떻게 보면 방향도 좋아야 되지만 스피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걸 봐서는 모든 기업들이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진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계속 진화하지 못하면 졸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진화하는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진화해야 되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가 먼저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생각 가지고 IQ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 생각 가지고는 평생 살 수 없는 거고 지금 생각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진화해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저희 유한킴벌도 앞으로도 계속 아까 사회적인 경영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진화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강산 풀개가 한 30년 됐습니다. 31년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시작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산에 나무가 별로 없을 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산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산 풀개를 계속적으로 31년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30년 할 거다. 근데 이제는 좀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숲을 가꾸는 걸로 숲을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바꾸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숲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하는데 그건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지금? 네? 고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청년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그 청년 실업 문제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 옛날에는 60대면 할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60대에서 완전히 뒤에 계셔가지고 한 55세부터 일을 안 하고 거의 안 하시고 그냥 했는데 요즘은 제가 60이 다 됐는데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이젠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가 제일 이슈예요, 사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시니어 케어라는 거를 좀 꺼내놓고 시니어 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니어 케어 산업을 일으키면서 그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게 CSV인데 그 Create Shared Value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니까 기업도 빨리 변해야 되고 근데 사회와 기업이 함께 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부 기업이나 일부 그 단체들이 사회 변화를 유도하긴 하는데 주도하긴 하는데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긍정적으로도 합니다. 근데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쪽으로 사회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회가 변하는 것보다 기업이 더 빨리 변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1,700명 직원이 1,700명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좀 빨리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전체적으로 변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저희 유한킴벌리가 사회를 그 사회 변화를 그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는데 좀 앞장서 보자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스마트 워크 경영, 그 다음에 여성 인력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저희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오늘은 스마트 워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은 저희 유한킴벌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킴벌리 클락하고 네트워크가 있어서 해외로 이제 인재를 많이 내보내는데 지금 한 40명 정도가 해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유한킴벌리에서. 저는 뭐 앞으로 100명, 20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모든 그 국내 기업,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인재를 양성하는 해외 그 양성하고 글로벌에서 그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게 기업의 어떤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쉽지 않은 거지만 해외로 다 나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 여성분들도 해외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뭐 요번에도 그러니까 내년 얼마 전에 그 인터뷰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 미국으로 아예 회사를 옮기는 유한킴벌리에서 킴벌리 클락으로 옮기는 분들도 계시죠. 여성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로 많이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인재가 나와야 되는 거. 저희는 본사 같은 경우는 반 정도가 그 여성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임원들이 아직도 많지는 않지만 30명 중에 6분이 여성 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전무님이 그러니까 전무님, 상무님 두 분이 여러분들 선배가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너무 이쪽에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다른 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강산 푸르게는 앞으로 저기 있는 것처럼 도시숲을 좀 해볼 더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이 살림만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취약한 게 이 도시의 공원이 많지가 않은 숲이 많지가 않은, 그래서 도시숲을 하려고 좀 더 확장을 하는데 좀 저희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의 예로 남산에서 이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앞으로 공원이 될 텐데 남산에서 용산 공원까지 그린 녹색 벨트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후암동 거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용산구청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이렇게 완벽한 숲은 아니지만 길 하나를 이렇게 숲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용산공원에서 한강까지 또 연결을 하는, 그래서 녹색 벨트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중의 숲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나무는 많은데 이제 숲이 명품 숲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어울리는 숲이 돼야죠. 옛날에 40년 전, 50년 전 또는 30년 전에 엄청나게 조림을 해가지고 빽빽하게 옛날 우리 선배들이 산에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나라의 산에 우창한 거 보시죠. 요즘에도 단풍이 최절정에 해는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70%가 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자연적으로 자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옛날에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저도 보진 못한 거지만 이 어머니들이 머리에 나무를 이고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심으신 거래요. 실제 아주 깊은 산에도 70%가 조림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빽빽하게 심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숲, 그냥 빽빽한 숲. 그러다 보니까 조림하고 빽빽한 숲이다 보니까 수종이 다양하지 않아서 생태계가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도 좀 벨 거 베고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수종도 개량하고 이러면서 건강한 숲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편식한 숲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빽빽한 숲이. 그래서 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건강한 건데.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북한에 지금 나무가 전혀 없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서 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언젠가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나무 심는 일이라고 봐요. 워낙 나무가 없어서.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왜 부족할까요? 농사를 못 져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는지요? 우리 남쪽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부족한가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땔감이 없어서 산에 나무를 땔감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나가서 밭이나 논을 다 메꿔버리고, 그러니까 농사 질 땅이 없는 거죠. 지금도 나무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흙이 쓸어 내려가가지고 논을 메꾸죠. 그래서 식량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줘봐야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도와주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0년을 저런 거를 우리 강산 푸르게는 저런 쪽으로 갈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저출산도 문제고 고령화도 문제인데, 고령화가 꽤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년에 지금 10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은퇴를 하기 시작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요즘엔 대학 수능 고3 졸업생들이 한 50만 명 되는데 저희 때는 100만 명씩이었거든요, 사실은.
엄청났어요, 사실. 저희는 한 반에,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 한 반에 한 반에 몇 명이었어요? 43명. 어휴, 많았네요. 43명 굉장히 많은 데 아니에요? 어느 동네요? 저희는 70명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초등학교 때는 오전반, 오후반 했습니다. 왜냐면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 먹기 전에 끝나고 오후반 있어가지고 그 교실에 오후반에 들어가서 수업 받고 워낙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엔 25명 되는 학교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70명이면 그 다음에 한 학교에 뭐 10반까지는 기본이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18반까지 있었나? 여기 있는 학교였어요. 여기서 가까운 학교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뭐 졸업생들도 몰라요, 서로. 6년을 같이 다녀서. 근데 요즘 대학교가 그렇더라고. 그죠? 같은 과인데도 모르는, 특히 경영학과. 그죠? 경영학과 굉장히 많더라고요, 숫자가. 반인 것 같아. 일반이고 뭐. 하여튼. 근데 지금 그 많은 숫자들이 지금 다 은퇴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2010년, 현재는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5세 미만의 생산 인구가 있는데, 100명의 생산 인구 중에 생산 인구가 한 37명을 부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돈을 벌어서 37명을 부양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2060년대에는 나이가 몇이 되시나요? 연세가 몇이 되는? 60년대에는. 2060년에는. 계산 안 돼요? 그러면 60세가 넘으시는 거죠. 65세 정도.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생산 인구, 가능 인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버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버셔가지고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는. 더 나이 많으신 시니어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65세가 돼도 아마 여러분 부모 세대는 2060년에 다 살아계실 거라고요. 지금 같은 추세면은 사실은. 그러면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2060년에 취업 잘 될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2060년에는. 지금보다 잘 될까요? 인구가 주니까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업체가 사람을 찾으러 다닐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인구가 주니까. 근데 또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생길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 매니팩처링 뭐 전부 컴퓨터로 하니까. 옛날에 저희 입사할 때만 해도 저희 공장에 공장 한 군데에 기계당 한 60명씩 붙어서 일을 했습니다. 포장단을 다 수작업하느라고.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15명이 일을 해요.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앞으로 20, 30년 뒤에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만 일자리가 있을까?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뭐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상대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찍 리타이어 해버리니까 법적으로는 60세지만 모든 기업들이 60세까지 다니게 하나요? 뭐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데만 다니지 대부분 평균 53세에 리타이어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뭘 하시냐가 이제 고민이죠. 여러분들은 취업이 걱정이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니어 산업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그 전체 산업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 저 산업이 커지면 그만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들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저 산업을 빨리 키워야 경제 성장도 하고 그 산업이 커지면 시니어들이 그 산업의 소비자도 되고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산업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니어들하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저희가 CSV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시니어들이 시니어 산업을 가장 그 주 소비자가 돼야 되는데 소비자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소득이 별로 없어. 돈을 벌지 못해서. 그래서 그 시니어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일자리는 시니어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 일자리가 나올 거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일자리 창출이 되고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산업이 크고 산업이 크면 일자리가 생기고 하면서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지금 시작한 지 2년 됐는데 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니어 분들을 이렇게 대분을 하면은 액티브 시니어가 있고 인액티브 시니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액티브 시니어들은 환자분이시고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 그분들은 국가가 복지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액티브 시니어들은 복지로 해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활동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분들은 활동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젊었을 때만큼 일은 아니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활동이 액티브 시니어들한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퇴했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65세, 70세까지는 적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젊었을 때처럼 8시간이나 10시간이나 열몇 시간을 일할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는 주로 시니어 산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시니어들이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 200개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어르신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거를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도 하고 많이들 하죠, 사실. 이거 일본 같은 데 가면 시니어 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다고 중도동 하는 건 아니시고, 모든 주차, 하여튼, 같은 거, 텔레 마케팅, 이게 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이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6시간, 4시간? 이래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니어 분들은 젊었을 때처럼 돈을 많이 안 벌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가끔 보면, 그런 분,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건 일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그리고 달라야 되고.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인턴? 인턴 보시고 어떻게 느꼈어요? 뭘 느끼셨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을 받는데, 그냥, 그런 기회가 그 인턴 보면 시니어 인턴이거든요. 그 전화번호부 제작하는 회사의 부사장님이셨다가 인터해가지고 인턴으로 다시 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의류 쇼핑몰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그 70이 되신 그 인턴이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 사장님하고 이 보안 관계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이 잔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 거기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시니어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시니어들하고 얘기하면, 싫어하실 되게 옆에, 지하철에서도 옆에 어르신이 앉으면 싫죠.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는 사회가 시니어 분들하고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서로 보완을 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니어 분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 버릇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젊은 사람들은 요즘 어르신들은 이해를 전혀 못해 젊은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뭔가 이 조합을 좋은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협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모든 거를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모든 거를 협업이나 기회로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자꾸만 갈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란 거를 보기에 따라 갈등이 되고 보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능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회로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평생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시니어의 CSV가 이게 잘만 되면 우리나라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니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CSV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한번 바라고요. 일자리도 저런 CSV 같은 데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많은 사회단체나 NGO나 이런 데서도 저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 기업체는 당연히 갖고 많은 기업들이 CSV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고민하는 게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스마트워크라는데 이제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옛날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체의 어떤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변해야만 되고 옛날하고 다른 게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어요. 이제는 저 세대가 평생 직장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요즘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입사하실지 몰라도 평생 다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아마 평생 다닐 수도 없고 이제는. 그리고 옛날처럼 수직적인 회사 조직에서는 이제는 발전할 수가 없고 이제는 수평적인 문화가 이제 많이 되죠. 아까 시니어와 젊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는데 그게 수직적인 관계가 되면 조화가 안 되죠. 그건 갈등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일방적으로 시니어가 명령하고 주니어가 받아서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건 갈등이 되죠. 여러분 세대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안 하는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제가 신입사원일 때 보면 부장 한 분이 계시면 차장이 2분, 과장이 4-5분, 대리가 한 10분, 그 다음에 밑에서 20명 정도가 있어서 한마디 하면 쫙 내려가고 오늘 저녁 회식이야 그러면 몇십 명이 다 모이고 일요일날 나와 하면 일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나오고 이런 시대였었어요. 실제 그 당시에 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월화수목 금금금 저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상상하실지 몰라도 상상 못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1년에 일요일을 50몇 번 있는데 한 10대 번 정도 쉬었나? 3일 이상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부장 거의 부장일 때까지. 월화수목 금금이에요, 진짜. 그리고 집에서도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돈 벌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요즘은 젊은 사람한테 그러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렇게 안 하죠, 사실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회사에서 놀러 가자, 그것도 싫어해요. 토요일은 개인 일인데. 놀러 가도 주중에 가야 됩니다. 그잖아요,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근데 회사 구성원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장도, 아직도 부장급도 그러고 상당히 많고, 저희 회사 보면 제일 많은 게 부장이에요. 왜냐면 그 옛날에 사람이 많이 뽑을 때 있었고, 우리 회사에서는 내보내질 않으니까 끝까지 있다 보니까 부장이 제일 많고, 그래서 부장이 반 정도 됩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제일 귀해요. 실제. 근데 옛날처럼 회사 조직 문화가 되면 회사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 거가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문화를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 구성원의 행복이 중요하다. 뭐 모든 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어떤 조직의 몰입도라 그러나요? 충성도, 이런 행복을 통한 충성도, 이 조직이 나를 케어해 주는구나, 나를 신경 써 주는구나,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와 플러스 문화가 이제는 바꿔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장 핵심 역량은 문화입니다. 조직의 문화. 그래서 흔히들 요즘은 그런 얘기가 안 하지만 삼성의 문화가 어떻고, LG의 문화가 어떻고, 현대의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목표로 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젊었을 땐 월화수목금이었는데, 이제는 일하는 시간이 특별히 정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학생들도 자기 수업 시간을 수강 신청할 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표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공부하고 다른 걸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시간표를 짜시듯이 회사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유연하게 근무 시간이 딱 9시부터 5시까지가 아니라 어떤 분은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고, 어떤 분은 8시, 5시, 6시, 10시, 7시.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서 애기 엄마들은 되게 놀이방에 어린이방 센터에 넣어주고 출근하면 10시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연한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역시 이제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고정적으로 일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편한데 원하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원하는 자리를 움직이면서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책상을 이렇게 고정적인 책상을 제공할 필요 없이 이렇게 넓은 공간만 제공하고 알아서들 일을 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유연한 공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저희는 됐고, 세 번째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건 복잡하니까 일단 오늘은 유연한 공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에 자기 책상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공부 잘 하시잖아요. 집에는 자기 책상이 있으시나요? 그죠? 집에는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커넥션을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뭡니까?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안 하지만 공유라는 단어가 많이. 방도 공유하고 자동차도 공유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공간도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공유하는 거로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엔 다 각자 방이 대부분 있죠. 저희는 저희 형제, 4형제인데 한 방에서 넷이서 같이 먹고 자고 계속 어렸을 때 했거든요. 공유했죠, 그때. 그때 방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요즘은 다 하다 보니까 공유가 잘 안 되는데 다시 공유 쪽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방에, 제가 방에서 있는 시간이 24시간에서 몇 시간 됩니까? 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면 낮에는 그 방을 비워두는 거고요. 그럼 남이 쓰면 굉장히 그 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자동차가 우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버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보다 그 총 자산 가치가 더 커요. 이미 우버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지금도 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재산은. 그러나 주가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 그 공유입니다. 공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 공간을 저렇게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아날로그 고정식에서 그 다음에 폐쇄적인 거에서 유연성 있고 개방형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간을 바꾸는 거죠, 사실. 그것을 장점이 뭐냐?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협업이 잘 되는 거고. 여러분들 과가 다 다른데 수업은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죠. 옛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반에서 끝까지 있었죠, 사실. 수업을 움직이지 않고 선생님들이 와서 했잖아요. 이거 다른 반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나 이렇게 노니까 다른 과 친구들도 생기는 거고요. 이제 회사도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자기 방이 자기 그렇게 칸막이 가 된 자기 고정차 좌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 팀들이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없애면서 편하게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거가 그래서 소통이 생기고 그 소통으로 통해서 협업이 되고 협업을 통해서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아까 시간적인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이 생기면서 일과 삶의 조화가 어울려지는 거죠. 이제는 회사 꼭 출근해야 일하는 게 아니죠. 아침에 10,000원 버스나 10,000원 지하철에서 고생할 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사람들을 혼잡하지 않은 다른 시간에 출근을 해도 되고요. 사실. 그런 유연성을 갖는 거가 이제 앞으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아마 회사 인턴 해보신 분 계시죠? 없나요? 인턴 해보신 분? 없어요? 보통 사무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안 좋게 보이려고 흑백으로 저건 찍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사무실이죠. 그죠? 그게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방에 방이 여러분들 방에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 그 잠자는 시간 하면 한 절반도 안 되잖아요. 24시간에. 그죠? 그럼 나머지 12시간 이상은 그냥 비워두는 거거든요. 아무도 안 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되게 비싼 아파트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돼요. 자기 고정좌석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일하고 있는 시간이 절반이 안 됩니다. 대부분 회사가. 특히 임원들은 방도 있었거든요. 방을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40%가 안 돼요. 30몇 % 분이 방에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는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데 그 비싼 사무실을 절반 이상 비워두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 이렇더라고요. 그럼 저걸 써야죠, 사실은. 아깝잖아요. 저게 택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완전히 망하는 거죠, 택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꾼 게 이런 걸로 이제 바꾸고 있죠, 사실은. 대학 도서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 이 여사원이 가지고 있는 게 노트북인데, 노트북을 꺼내서 이 빈자리에 가서 앉아서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냥 편한 데 아무 데서나 앉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문 입구가 안 나오는데 이쪽이 문 쪽인 것 같은데요. 문에 가까운 사람이 신입사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고참이 창가에 앉으면서
고참이 쓱 지나가면서 딱 보면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부장, 차장, 심지어 우리 부사장도 저기 같이 앉아서 일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다. 그러면서 개방성이 되면서 그 전체 좌석의 80%만 놔도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워낙 회의나 출장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출퇴근도 달리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공간이 많이 나와서 이제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아주 저렇게만 놓으면은 좀 지루한 너무 획일적으로 보이니까 다양하게 이제 뭐 이런 자리도 만들고 뭐 우리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임산부들은 높낮이가 조절이 되고 이렇게 파져 있는 책상도 해서 임산부들한테 일하기 편하게도 좀 하고요. 하여튼 다양한 공용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용 공간이죠. 전체가.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옆에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화장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공간이 나와요. 그 대신 업무를 좀 더 집중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독서실 같은 데도 한 층에 몇 자리를 만들어서 독서실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공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가 공간을 굳이 나눈다면은 아까 같이 독서실 같은 공간, 대학 도서관 같은 공간, 커피숍 같은 공간. 그래서 그냥 요즘은 커피숍에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딸이 있고 저희 아들이 있는데 이제 다 학교 졸업해서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방을 기껏 비싸게 사가지고 집에 사가지고 방 마련했는데 집에서 안 하고 커피숍 가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주말에. 꼭 주말에 회사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회사는 안 가고 커피숍 가서 동네 커피숍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회사는 공간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독서실, 도서관, 커피숍 같은 분위기. 이렇게 대신 오픈되어 있으니까 전에는 칸막이가 있으니까 공기도 안 좋고 환기가 안 돼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히터, 개별 히터들이 다 있고 밑에 휴지통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지저분하고 사무실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나고 막 이랬는데 이게 다 터져 있으니까 굉장히 공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신 다양한 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옛날엔 임원들 모든 방들이 있었는데 방을 다 빼고 다 같이 똑같은 데서 일을 하니까 공간이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창의 공간 같은 것도 만들고 공간을 아주 유연성 있게 쓰는 겁니다. 일하는 공간이 됐다가 노는 공간 됐다가 쉬는 공간 됐다가 회의 공간이 됐다가 아주 다양한 공간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집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만 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회사는 회의실이 한 80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 컴퓨터로 예약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커피 담소할 수 있는 공간도 각 층마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워크 센터로 해서 위성 사무실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렇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무실로 오지 않아도 된 회의하거나 꼭 사무실로 오지 않아도 될 때는 그 지역에 가까운 위성 사무실 가서 일을 하다가 퇴근해도 되는. 그러니까 1시간 걸려서 출근할 거를 한 10분 정도 걸려서 그 근처에 그 위성 사무실 스마트워크 센터라고 부르는데 그 근처 가서 일을 하고 퇴근해도 되고요. 그래서 출퇴근을 굉장히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특히 애기 엄마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걸 전국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을 그렇게 고정된 칸막이를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좋아요.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 쾌적해지고, 실제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 신입사원을 그 해에 25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칸막이가 된 고정식 책상이 모자라서 신입사원을 못 뽑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25명의 칸막이를 이렇게 하려면은 임대를, 사무실을 더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무실이 옆에가 항시 우리 빌리라고 임대하라고 이렇게 비어 있지가 않잖아요. 다른 빌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했을 때마다 칸막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제는 저렇게 해놓으니까 신입사원 20명씩 매년 집어넣어도 어디선가 다 소화가 돼요. 그 안에서. 근데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좋고, 특히 공기도 좋아지는 거죠.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격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평적인 회사 조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 뭐 대표적인 게, 저희는 회사에서 전부 다 님으로 씁니다. 제 이름이 모르시죠? 네. 최규봉 님이라고 부르세요, 회사에서. 신입사원 이렇게 입사하면 신입사원한테도 뭐 무슨 님으로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왜냐하면 수평적. 옛날에는 선배들이 후배한테 야! 뭐 이름을 불렀죠. 뭐 저희 그 여러분 선배 중에 전무 한 분이 계신데, 제가 대리 때 입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불렸냐? 이름이 이호경 전무인데, 저는 그렇게 안 불렀지만 다른 분들은 야 호경아 이렇게 부르는. 근데 무슨 회의할 때 거기서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그죠? 회의할 땐 대등하게 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선배가 1년 선배가 되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전부 그런 식으로 옛날에 불렀는데, 근데 요즘에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부르는 문화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는 일 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님,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도 님, 딸 같은 사람한테도 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문화를 바꾸려고.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아까 뭐 공간을 바꿨지만, 그거는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2010년, 11년에 이 사무실을 개조했는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님 호칭 제도 뭐 여러 가지를 도입을 했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그 사원 조직 몰입도는, 저거는 이제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뭐 이런 거고요. 직무 몰입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만족도, 업무의 만족도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다 개선이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 만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업무 효율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어떨 땐 너무 열심히 해서 회사를 안 나가서 걱정해. 조금씩은 나가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우리 강사 부르기에 그다음에 CSV 뭐 스마트워크 해가지고 사회에 어떤 변화를 유도하다 보니까 이제 유한킴벌리가 여러분들한테 또는 사회에 상당히 그러니까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째 이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일하고 싶은 회사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품이 여성 쪽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많이들 저희 회사를 좀 사랑해 주시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고, 저희도 그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계속 또 진화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 회사뿐이 아니라 사회에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거의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건가요? 거의 다 된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여러분들 저희가 신입사원 저희가 입사하면 항상 얘기하는 거가 꿈을 크게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진짜 꿈을 크게 갖는 거가 그리고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엔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저는 회사 들어오면 그래요. 신입사원한테 사원이면 대리 모자를 써라. 대리면 과장 모자를 써라. 항상 한 치수 큰 모자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절대 여러분들이 대리처럼 일을 하면은 대리를 시켜주지 많은 사람들이 난 사원인데 사원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평생 사원으로 있는 거죠. 대리처럼 일을 할 때 대리 시켜줍니다. 저보고 대리도 안 시켜주는데 대리처럼 일을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한 치수 큰 모자를 쓰면서 뭔가 좀 큰 꿈을 갖고 정승호 시인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참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강호동 개그맨이 얘기한 것 중에 자기는 포기라는 게 없다는 거죠. 다만 과정이다. 실패라고 생각 안 하고 과정이 있다고. 실패하면 그냥 과정이지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노력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굉장히 마음에 닿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거가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